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소호규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DETR이라고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End-to-End Object Detection with Transformers라는 논문이고요. 카리온에 의해서 2020년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쓰여진 논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카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 VIT 논문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 즉 물체를 검출을 하는 태스크가 되고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왼쪽 아래 보이는 이제 센터넷에 실려있는 논문의 그림인데 이러한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각 오브젝트들을 박스로 검출을 하게 되고요. 각 오브젝트의 클래스 또한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는 태스크가 됩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원스테이지라고 해서 욜로로 대표가 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있고, 두 번째는 패스터 RCNN으로 대표가 되는 투스테이지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RPN 네트워크가 앞쪽에 있느냐 없느냐, 즉 이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이제 추론 속도가 빨라서 리얼타임에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타임 소타 이런 거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욜로 계열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투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원스테이지에 비해서 추론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워낙 유명한 모델이죠. 2017년 4월인가 쯤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NLP 태스크를 위한 모델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RNN 모듈이 없이 어텐션만을 이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모델 구조가 제공되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베딩 된 이제 인풋 시퀀스를 넣어서 그걸 인코더로 트랜스폼을 하고, 그 트랜스폼 된 인베딩을 디코더에 넣어서 디코더에 들어간 인풋과 어텐션을 또 한 번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모델 구조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요새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베이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랜스포머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 개수라고 해서 표를 그려놨는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DETR, 이거 지금 오타 같은데, DETR이 2020년 5월에 나온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VIT는 워낙 유명한 작년 10월에 나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또한 그 트랜스포머를 학습한, 인코더를 학습한 그 모델이죠. 그래서 VIT 논문 나오고, 이 뒤에는 스윈 트랜스포머, 다이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외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이제 트렌드를 좀 시작을 한 태스크가 모델이 바로 이 DETR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VIT 같은 경우는 DETR과 조금 다른 게, 이제 DETR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지를 피처맵으로, CNN에 태운 피처맵 결과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한다고 하면, VIT는 이제 패치로 나눠서 인베딩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패치를 토큰으로 보고 이렇게 인코더로 학습을 해서 클래스를 구분을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여기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CNN의 어떠한 커널 연산, 컨볼루션 연산에 의한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걸 크게 줄이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요 논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On Images Worth 16x16 월스라고 하는 요 논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DETR 논문은 Detection with Transformers라는 논문, 그 이름에서 따온 DETR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조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파르타이트 매칭이라는 이분 매칭 기반의 어떠한 새로운 디텍션 구조를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해드릴 다이렉트 셋 프리딕션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엔드-투-엔드 모델로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패스트 RCNN에서의 RPN이나 NMS 같은 그러한 좀 핸디한 그러한 엔지니어링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가 간결함에도 뒤에 소개를 드릴 그런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로 확장성을 갖고요. 그리고 전역적인 글로벌한 리즈닝을 하기 때문에 큰 물체 탐지에 대해서 패스트 RCNN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컨트리뷰션을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이제 DTR의 구조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CNN에 태운 결과인 피처맵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에서 어텐션 기반의 학습을 수행을 하고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셋 프리딕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NMS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없는 셋 기반의 예측을 수행을 하는데 보다 자세히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R의 구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인코더에 넣는 어떤 인풋의 형태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마지막 프리딕션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 논문에 실려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주장을 하는 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NN점 트랜스포머라고 기존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패스트 RCNN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엄청나게 모듈이 많죠. RPN을 적용을 했다가 NMS도 적용을 했다가 이런 복잡한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이제 그림을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몇십 줄의 코드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네, 우선 인코더는 이제 피처 맵의 픽셀과 픽셀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본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게 이제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소개를 한번 좀 보고 본 발표를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으로 픽셀과 픽셀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요. CNN은 사실 뭐 리셉티브 필드가 뒤로 갈수록 커지기는 하지만 가장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커널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로컬리티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반대로 인코더나 디코더에 사용을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픽셀 전부 다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정보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맞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위치나 관계 또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면 이미지를 입력 형태로 변환을 하고요. 포지션에 인코딩을 더해주고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FN을 태워서 어떤 학습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이어를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CNN 백본에 태워서 이렇게 피처맵을 얻게 되고요. 외진의 50을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32분의 1 이런 피처맵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차원을 D 차원으로 축소를 해줍니다. 이 D는 NLP에서의 트랜스포머가 그 D 모델이죠. D 모델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768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DTR에서는 256으로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6차원으로 축소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토큰을 시퀀셜한 토큰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플래튼을 수행을 하는데 이 그림처럼 어떤 특정한 픽셀 위치에 있는 모든 채널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 하나의 토큰인데 하나의 토큰의 차원은 D 차원인 벡터가 되고요. 요게 피처맵의 그 크기가 H 곱하기 W이기 때문에 픽셀의 개수가 H 곱하기 W이고 즉 토큰의 개수가 H 곱하기 W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코드 단으로 테크니컬하게는 뭐 배치 곱하기 D 곱하기 H 곱하기 W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NLP에서의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게 됩니다. VAT 같은 경우는 뭐 원딕 포지셔널 인코딩과 2D 포지셔널 인코딩을 성능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DTI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실험 없이 2D 픽스드 사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 포지셔널 인코딩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2D로 더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스탠다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2D 같은 경우는 X와 Y를 따로 구해준 다음에 뒤에 이제 컨캣을 해주는 구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인 트랜스포머가 앞단에 처음에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밸류 키 쿼리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DTI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키와 쿼리 밸류에만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포지션 인코딩을 매 레이어마다 인풋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 요 이제 ECCB 발표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한 이 데이터를 패치화를 해서 인코더에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는 요 왼쪽 그림처럼 생겼고요. 이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코더가 이미지의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맞게 물체 간의 관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픽셀 간의 관계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트들의 위치적인 관계들을 학습을 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디코더는 실제로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 중요한 게 디코더에서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포지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GitHub 저자들 GitHub에 있는 이슈에서 댓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이 오브젝트 쿼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에 난해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브젝트 쿼리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냥 빈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빈 그릇이 테크니컬하게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오브젝트 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NLP에서의 트랜스포머를 보면 쿼리 인풋이 있고 이 인풋에 그 학습이 가능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쿼리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고요. 쿼리는 0으로 초기화를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쿼리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더해주게 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포지셔널 인코딩이 조금 더 훨씬 중요하겠죠. 디코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풋이 되는데 그 오브젝트 쿼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이지만 사실 포지션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et prediction, 즉 이제 어떤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렬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NLP 태스크에서의 포지셔널 인코딩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에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브젝트 쿼리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오브젝트 쿼리를 넣고 첫 번째로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 쿼리, 즉 포지셔널 인코딩은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의미가 없겠죠, 셀프 어텐션이.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셀프 어텐션은 제거를 해도 성능 차이가 없지만 코드의 간결함을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넣게 되고 인코더에서 나온 그 피처 맵이죠. 그 인코더의 결과물을 받아들여서 걔랑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FN을 태우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 쿼리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딥러닝스러운 학습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쿼리는 그릇이고요. 슬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위주로 봐야 할지를 학습을 하고 셀프 어텐션, 오브젝트 쿼리들끼리의 어텐션을 통해서 역할을 어떻게 분배하면 최적으로 매칭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뒤에 설명드릴 1대1 2분 매칭을 어떻게 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얘네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미지가 이제 보물지도라고 하고 그 이미지에 속한 보물들을 오브젝트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쿼리들은 여기서는 이제 20개인데 20명의 보물 사냥꾼이 곧 오브젝트 쿼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된 것처럼 그냥 일단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보물 지도를 해석을 하는 어떤 사람이 보물이 이쯤에 있을 거다라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코더의 역할이겠죠.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대략적인 보물의 위치가 떠오르게 되고요. 이 보물 사냥꾼들은 첫 번째로 이 정보를 받아서 보물이 이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여길 찾았으니까 너는 다른 데를 찾아봐라 라는 그런 이제 관계적인 모델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보물 지도에 그 보물이 5개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명의 보물 사냥꾼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는 그 노 오브젝트로 예측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게 이 디코더이고 곧 오브젝트 쿼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그럼 이제 오브젝트 쿼리가 좀 클래스의 정보를 학습을 하는 슬롯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는 특정 오브젝트 쿼리를 재사용을 한다. 즉 어떤 오브젝트 쿼리는 특정 이미지의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뒤에 이제 조금 시각화를 한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 정보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정보를 학습을 하는 게 이 오브젝트 쿼리의 역할임을 실험적으로 찾아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브젝트 쿼리가 학습이 되고요. 이 학습이 된 오브젝트 쿼리를 FFN에 태워서 이게 2개겠죠? 2개를 태우는데 하나는 클래스 예측을 하고 하나는 박스 예측을 하는 그런 FFN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박스가 각 오브젝트 쿼리마다 하나씩의 예측을 맺게 되는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새가 여기 있다라고 예측을 잘 했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그림에 없죠. 실제로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셋 프리딕션이고요. 그리고 뒤에 학습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ECCB 발표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 본 논문이 이제 굉장히 패스터 RCNN이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후로는 성능이 막 그렇게 뛰어나게 좋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소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스윙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한 그런 논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AP 기준으로 코코어 데이터에 대한 AP 기준으로 걔네가 한 60 정도 찍는다고 하면 얘는 43, 48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패스터 RCNN이라는 구조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얘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컴피티티브하다. 성능이 유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컨트리뷰션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터 RCNN과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 그림만 봐도 패스터 RCN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RPN이 있고 RPN 내부에 NMS가 있고 이 RPN을 통한 ROI 얼라인 값을 예측을 한 결과에도 NMS를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DTL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 하나만 딱 사용을 해서 2분 매칭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NMS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소개드린 그 구조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학습이 어떤 로스를 가지고 수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고 하는 이 사실 DTL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요 매칭 방법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이렉트 셋 프리딕션이라는 앞서 설명드린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중복이 없는 1대1 매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세트끼리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게 바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그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한 이 DTR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결과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분 매칭이 과연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시를 찾아보니까 요 예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있다고 하면 4명이 이제 일 4개를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기준이 요 작업 능률표가 되고요. 요 능률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각 엔지니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당을 했을 때 가장 최선이겠는가라는 태스크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분 매칭 알고리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앞서 저희가 오브젝트 쿼리들이 이제 하나의 슬롯이라고 하면 각 슬롯들이 예측값을 뱉겠죠. 그러면은 그 예측값을 뱉었을 때 그 예측값을 GT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어떻게 매칭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바이트 팔타이트 매칭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결과물 요 오브젝트 쿼리가 앞서 말씀드린 요 엔지니어들이 되고요. 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 박스들이 앞서 작업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6명이고 작업이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6개인데 이 나머지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패딩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패딩을 해서 노 오브젝트라고 넣어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쿼리도 4개, 작업도 죄송합니다. 오브젝트 쿼리도 6개, 그리고 걔네가 이제 각각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작업 또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게 되고요. 빨간색 오리가 있다, 갈매기가 있다고 예측을 했을 때 실제 갈매기랑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준이, 즉 앞서 이 작업 능률표의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로스가 됩니다. 이 매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매치 로스는 2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예측 코스트와 박스 좌표 예측 코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 2가지는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의 저희가 흔히 보던 로스랑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 매치 값을 각 순열의, 그러니까 예측 순열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순열 간에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으로 1대1 매칭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매칭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 결과가 이 예시에서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과 해주고, 초록색은 실제 예측이 있다고 됐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패딩으로 되어 있는 노 오브젝트로 매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로스의 요소인 클래스 예측 코스트는 단순히 이제 그 해당 순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순열이 예측을 한 클래스의 확률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 예측 코스트가 가장 최고가 되는, 가장 높아지는 순열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박스 코스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 예측을 잘했다고 하면 끝인 게 아니고 클래스 예측도 잘하고 실제 오브젝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그 박스 좌표 또한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좌표 예측 코스트 또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박스 좌표 예측 코스트 같은 경우는 GIU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GIU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IOU 로스를 좀 개선을 한 그러한 로스가 되는데요. 요 뒤에 밑에 나와 있는 요 논문에서 처음 고안이 된 그 로스가 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IU 로스가 나온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2 로스, 에런 로스 이런 걸 사용을 하긴 하지만, 여기 예를 보면 L2 로스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IOU 값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IOU를 줄이는데 요 L1 로스 이런 게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로스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0이 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GIU 로스 같은 경우는 이 C라는 두 개의 박스를, 요게 이제 예측이고 요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감싸는 하나의 큰 박스를 생성을 하고요. 요 박스를 가지고 요 위의 수식대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이 GI 로스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박스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실험표를 보면 GI 로스가 굉장히 사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로스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GI 로스만 사용을 해도 최종적인 AP 결과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쿼리가 이런 식으로 순열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순열을 어떻게 돌려서 이제 최적의 순열을 만들었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순열과 매칭을 했을 때, 이 로스가 가장 작느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학습과 상관이 없다는 건 이제 백프로피게이션 때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로는 헝가리안 매처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기 전에 이분 매칭을 통해서 예측된 것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최대한 로스가 줄어들도록 작도록 1대1 매칭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매칭이 수행이 된 게 바로 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예측을 한 거는 클래스도 얘가 이제 만약에 갈매기이고 요 박스가 예측을 했다고 하면 클래스 갈매기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그라운드 트루스가 가장 박스 좌표가 가까운 요 빨간색을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빨간색과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 초록색을 보면 매칭을 할 게 없죠. 이제는 패딩밖에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뭐라고 예측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클래스라고 예측을 했을 때 갈매기라고 예측을 하지는 않았겠죠. 했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예측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박스 좌표 또한 굉장히 이 둘과 멀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매칭이 되고, 얘는 남은 패딩, 즉 노 오브젝트랑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칭으로 최적의 순열을 찾게 되고요. 찾은 후에 이 매칭 찾은 최적의 순열이 이제 시그마 햇이라고 하면 앞서와 굉장히 유사한 로스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헝가리안 로스라고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클래스 예측 로스와 박스 예측 로스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박스 예측 로스는 앞서와 동일하게 GIU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예측 또한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의 확률을 사용을 하지만 균형을 위해서 로그텀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DETR에서의 학습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인밸런스한 게, 그 논문에서 슬롯, 이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를 100개로 맞춰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오브젝트 쿼리 100개에 비해서 이 코코 데이터셋에 평균적으로 오브젝트가 7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 오브젝트가 평균적으로 93개나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측 클래스가 누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페스터 RCNN에서의 그 인밸런스를 좀 줄여주기 위한 서브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효과를 위해서 이 클래스가 누린 경우에는 웨이트를 10배 낮추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페스터 RCNN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페스터 RCNN을 조금 더 이제 성능을 좀 높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P가 한 0.9 정도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APS는 이제 작은 물체에 대한 AP 스코어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라지, 즉 큰 오브젝트에 대한 AP 스코어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은 굉장히 증가를 한 반면에 작은 물체에 대한 성능은 좀 감소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큰 물체 같은 경우는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요 픽셀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픽셀까지도 이제 보게 됩니다. 모델링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CNN 같은 경우는 리셉티브 필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체를 찾아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로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어텐션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APL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S 작은 물체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CNN을 태우고 나온 결과물 중에 가장 마지막 단의 피처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미지 피처맵을 생각을 해보면 로우 레졸루션,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갈수록 그 피처맵이 하나의 픽셀이 갖고 있는 리셉티브 필드가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작은 물체에 대한 인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FPN 같은 그러한 멀티 스케일의 피처맵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물체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멀티 스케일을 사용을 하면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의 약간 후속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디포머블 DTR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멀티 스케일의 피처맵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작은 물체에 대한 성능이 훨씬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이제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코더에 대한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한번 보면 보시면 이제 인코더를 0개부터 12개까지 사용을 했을 때 인코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P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각화를 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픽셀을 주었을 때 이 픽셀이 어텐션을 주는 부분들을 시각화를 한 겁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갈색 황소의 어떤 픽셀을 주었을 때 이 동일한 갈색 황소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중요한 물체를 좀 분리해내는 게 이미 인코더 단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가 훨씬 수월하게 박스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 디코더 레이어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을 보시면 NMS를 사용을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1대1의 매칭 기반의 바이팔타이트 매칭 기반의 헝가리안 로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NMS가 사실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걸 보면 앞선 인코더에서의 시각화와 조금 다르게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 물체의 말단에 어텐션을 많이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제 박스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부분들에 많이 이제 어텐션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브젝트 쿼리에 대한 자료인데요.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 100개 중에 20개를 시각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된 부분들을 시각화한 자료가 되고요. 보시면 이제 요 오브젝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왼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 10번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스페이셜한 정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쿼리가 특정 이미지의 오브젝트가 어느 부분에 있을 때 동일한 위치라고 하면 동일한 오브젝트 쿼리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EC12 발표 자료를 보시면 평균적인 위치를 시각화했을 때 이렇게 좀 균일한 분포로 흩뿌려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물체가 이미지에서 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오브젝트 쿼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선 확장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쉽게 말하면 시멘틱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thing과 stuff를 나누게 되는데, 이 thing은 셀 수 있는 물체,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이나 차 같은 것들이 thing이 되고요. stuff는 셀기 어려운 나무라든지 뭐 이런 하늘, 건물 이런 거를 stuff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을 다 분리를 하는 조금 어려운 태스크가 되는데, 페스트 RCNN이 사실 거기다 이제 마스크헤드만 추가한 게 마스크 RCNN인 것처럼 DETR의 결과물에 헤드 하나만 추가를 하면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한 태스크가 이 결과물이 됩니다.
과정을 보시면 이 DTR 디코더의 결과물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박스가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트 쿼리이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쿼리 4개가 이 이미지에서 4가지의 물체를 혹은 그러니까 thing이나 stuff를 예측을 하는 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 쿼리를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을 해서 인코더의 피처 맵과 다시 한번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텐션 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어텐션 맵이 사실은 굉장히 코어스한, 그러니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 이제 레졸루션을 높여주기 위해서 앞서 미리 저장을 해둔 피처 맵들을 가지고 업 컨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업 컨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레졸루션을 높여주게 되고요. 이건 이제 마치 뭐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그 컨볼루션과 디컨볼루션 연산을 붙인 것과 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픽셀와이즈 아그맥스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그 소타했던 파놉틱 FPM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모델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소타를 찍었고, 좀 특이할 점은 그 앞서 이제 그 DTR과 패스터 RCN을 비교한 부분에서 큰 물체에 대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ng이 있고 스토퍼가 있죠. 스토퍼는 이제 여기서 보면 스카이나 이제 트리, 그래스 같은 굉장히 큼직큼직한 배경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배경들은 사실 그 CNN의 로컬리티한 특성으로는 조금 그 제대로 학습하기 뭐 혹은 추론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이 DTR에 이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글로벌 어텐션 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큰 물체, 그러니까 즉 이제 스토프에 대한 학습도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스토프에 대한 그 성능이 파놉틱 FPN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thing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러한 이제 디텍션 태스크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좀 큼직큼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CNN에 비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그 헝가리안 로스 기반의 어떤 이제 다이렉트 셋 프리딕션 관점을 새롭게 접근한 모델이 되고요. 그 RPN이나 NMS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 엔드투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엔드투엔드에 굉장히 간결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는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고요. 확장성도 마찬가지로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잠재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지만 그 학습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어텐션 메커니즘의 좀 한계점 혹은 그죠,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어텐션이 이제 사실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즈 될 때 좀 평균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텐션 그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학습을 하는데, 그 앞서 디코더나 그 인코더 어텐션에서 제가 시각화를 한 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웨이트가 사실 굉장히 특정 부분에만 집중이 돼서 뾰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평균적으로 그 이니셜라이즈 됐던 어텐션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특정 부분에만 맞춰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포커싱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학습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디포머블 DTR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한 300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에폭도 굉장히 에폭 횟수도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은 물체에 대한 정확도가 좀 낮다라고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한 게 그 디포머블 DTR이고요. 실제로 디포머블 DTR은 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고 2021 아이클리어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요. 실제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들은 이제 그 밑에 링크로 남겨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구조임에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DTR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